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18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수영대회 관람석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입장권을 사놓고도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 때문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관람석이 가파르게 만들어진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다치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관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에 들어가면서 내년 호남 지역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자손이 세운 광주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당권파와 반당권파로 나뉘어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처 모이기식의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내년 호남 지역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옛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와 창당을 한 지 1년 5개월여 만에 다시 분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주장해온 10명의 반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라는 정치결사체를 따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탈당하기보다는 당내에서 동조 세력을 확대한 뒤 신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의 원내대표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제3지대 신당을 발족을 시키겠다. 민평당 내에서 대한정치연대 결성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은 장병환, 천정배, 최경환 의원과 박지원,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의원 등 광주 전남 의원 7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이들은 옛 국민의당 출신인 손금주, 이용호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과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과도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제3지대 창당이 지난번 총선 때처럼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파괴력 있는 인물을 새롭게 영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입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힘들 거라는 점에서 민평당 분당 움직임이 찻잔속 태풍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후손이 세운 광주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들은 강제징용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수출 규제로 보복하는 일본을 규탄한다며 일본 학용품 안 쓰기 등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학교는 최근 친일 인사가 작곡한 교가를 새로운 교가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수영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출국이 정지된 일본인의 카메라에 다른 여자 선수들의 사진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본인 37살 A씨의 카메라를 복원한 결과 뉴질랜드 수구 선수들뿐 아니라 다른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파일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A씨를 3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영대회 입장권을 사놓고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들 때문에 광주시가 경기장에 공무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만 이 공무원증만 있으면 일행들까지 공짜로 입장시키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주 경기장인 남부대 경기장입니다. 다이빙 경기가 곧 시작되는데도 11,000석이 정원인 수영장 객석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관람객 김은모 씨입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밝힌 그제까지의 입장권 판매율은 32만 8천 매로 전체 표의 78%가 팔려나갔습니다. 예매율만큼 객석이 채워지고 있지 않은 것은 입장권을 대부분 각 기관이나 단체가 구매했지만 정작 경기를 보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광주시는 공무원 등을 동원해 빈자리 채우기에 나섰습니다. 집중 관람 및 경기장 입장 방법 안내라는 제목으로 광주시가 작성해 각 부서에 돌린 내부 문건입니다.
공무원이나 시 산하기관 직원은 공무원증이나 사원증을 제시하면 동행 인원까지 무료 입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 실국별로 몇 명을 동원했는지 실적도 보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비를 들여 표를 구매한 관람객들은 공짜 입장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누구는 돈과 시간을 들여 경기를 보러 오는데 누구는 공짜로 경기를 보러 올 수 있다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행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관람객 김용모 씨입니다. 니까 제가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그렇게 주고 왔는데 다른 사람 공짜로 왔다 하면은 그래 좀 좋진 않죠. 친구 중에 얼마나 썰렁하면 그러겠냐며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관객도 일부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한다고 해서 관람객 한상희십니다. 제가 때로는 제 개인적인 사비를 이렇게 지불하고 관람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개인 돈으로 표를 구매한 관람객들의 불만을 예상했지만 세계적인 대회에 텅 빈 경기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간에 광주시 관계자입니다. 있는 모습이 분명히 카메라나 이렇게 봤을 때 좋지 않냐. 이 취지에서 그러면 하는 수가 당도 없지 않냐. 결국은 공무원들이 입장권 판매율이 목표치를 초과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광주시. 하지만 정작 텅 빈 자리를 메꿀 궁리를 하면서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남부대 국제수영장에 경기를 보러 갔다가 다쳤다는 관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중석의 경사가 가팔라서인데요. 경기를 보기에는 편한 반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통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대회가 개막한 날 한 여성이 구급대원 부축을 받고 차에 오릅니다. 다이빙 경기를 보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입니다. 실내에서 경기가 치러졌기 때문에 더위 때문이라기보다는 객석의 기울기에서 비롯된 현기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수영대회에서 가장 많은 경기가 펼쳐지는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는 어지럼증이나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개막일부터 현재까지 63건의 안전사고 중 17%인 11건이 이곳 수영장 관람석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들께서 이게 계단을 광주 소방안전본부 김관호 방호기획 담당입니다. 많이 힘이 팔려서 그리고 가파른 경사도 때문에 현기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남부대 관중석을 관찰해보니 단체 관람 온 유치원생들이 구급대원 안내에 따라 난간을 잡고 조심스레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관람객석이 비교적 급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시는 것처럼 고령의 관람객들은 안전봉을 잡고 조심스레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보기가 너무 관람객 장길자 씨입니다. 갖고 전 아찔하게 느껴지게. 남부대 국제수영장 관중석의 기울기는 30도. 광주시는 국제수영연맹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보다도 완만한 경사라고 말했습니다. 앞사람 방해를 받지 않고 류승원 광주시 수영대회 지원본부 경기시설과장입니다. 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였고 이 설계는 피나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화재 등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피가 혼잡스럽지 않도록 구급대원을 계획보다 5배 늘리는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수영대회 기간 동안 국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5.18 진실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마스터즈 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5.18 역사 왜곡 대응 홍보 소책자를 공항과 역 주변에서 국내 방문객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광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집중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또 편법 승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호반건설의 또 다른 행보가 논란입니다. 최근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지분 19.4% 전량을 인수해서 3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호반건설의 언론사 주식 매입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인 서울신문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 지부 장형우 위원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신임 대표로 심상정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또 광주시당 위원장으로는 나경채 정의당 전 공동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 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 이 호남 정치권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호남 전략이 궁금한데요.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과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인데요. 그런데 이 자살은 우울증과 또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 이런 충고나 지적은 우울증 환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울의 강도 또 지속 기간 또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진단을 받고 병원의 도움과 본인의 의지, 가족 지지가 있으면 이 우울증도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규원 마음건강주치의 연결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도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 문의 062-519-3002. 시공 예정 고려 개발.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소자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광주의 개꿀 창업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잘 나가는 창업 브랜드, 비교, 상담, 1:1 컨설팅으로 창업비 최대 4천만 원 지원. 예약 문의 1600-6440. 7월 20일 광주 하남 피크닉몰. 예약 문의 1600-6440.
날씨 정보입니다.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250mm 이상, 광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으로는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에 이어서 태풍 다나스도 북상 중인데요. 약한 소형급 세력으로 현재는 대남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나스는 토요일 새벽 제주도 해상을 거쳐서 남해안 지역을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또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보이겠고요. 전국으로는 25도에서 3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에 머물면서 대기 상태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에 사고 구간 있는데요. 인방울대로 응암공원에서 첨단 우리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3중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시각 회제로입니다. 풍암 저수지에서 마제 우체국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남대로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방향 상공회의소 앞두고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서 도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인데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필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중견 건설사인 호반건설이 지분 19.4%를 인수해 서울신문의 3대 주주가 됐습니다. 우리 언론 환경에서 거대 산업자본들이 언론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서울신문 노동조합은 언론, 이 서울신문이 대자본을 앞세운 기업의 사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 지부 장영우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신문이 어떤 매체이고 또 지향점은 어떤 부분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정확하게 115년 전 오늘 영국의 언론인 어네스트 베델 선생과 애국지사셨던 양기탁 선생이 함께 세운 대한매일신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문입니다. 네. 이후에 식민지 시대 매일신보로 식민지 일제의 기관지가 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 신문으로 간다고 해서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에 김대중 민주정부 이후에 독립을 선언하고 바른 보도로 미래를 밝힌다. 공공의 이익과 민족화학에 앞장선다는 사실로 지금까지 중도 진보 성향의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115년 된 신문, 굉장히 역사 그리고 전통 있는 신문인데요. 이번에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3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지분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 1대 주주로는 기획재정부, 즉 정부가 30.49%를 가지고 있고요. 네. 2대 주주로는 우리가 독립 선언을 하면서 우리사주조합, 즉 사원주주들이 29.01%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3대 주는 기존의 포스코가 19.4%, 과거 공기업 시절에 19.4%를 갖고 있었다가 지난달 호반건설이 포스코 지분을 전량 매입했습니다. 네, 포스코 지분을 전량 호반건설이 매입했다. 그래서 지금 3대 주주가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그 호반건설이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포스코와 호반건설이 양자간 거래 절차가 끝나고 나서 포스코가 지난달 25일에 통보를 해오기 전까지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노동조합 등 누구도 호반건설의 지분 인수 사실을 몰랐습니다. 네, 호반건설이 이번 서울신문의 주식을 이렇게 매입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이 결국 언론 사유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자본들이 언론을 갖는 경우 언론 사유화하려는 그런 의도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좀 추진되고 그다음에 시도돼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네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자본들이 언론을 사유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우려점들은 어떤 걸까요? 당장 건설사라든가 산업자본이 언론사를 가지게 되면 자기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방어막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결국은 호반건설이 지금은 서울신문의 3대 주주지만 앞으로의 지분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대 주주도 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우려는 없나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회사 내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산업자본, 특히 건설자본인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지분을 매입하고 3대 주주가 된 상황들, 서울신문 내 기자분들 또는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지금 서울신문 구성원들,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여러 신문을 직종도 찍어야 계시고, 네. 윤정기를 돌리는 그 기술자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영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다 우리가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건설 자본, 또 산업 자본이 들어오는 것 좀 막아야 한다, 잘못됐다 하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이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역할이 굉장히 노동조합도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호반건설 이번에 지분 매입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실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지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네. 지금 이미 전파적으로 그 모든 사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대응책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M&A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에 사안의 특성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대표적으로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서울신문을 인수하는 호반건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제까지 3탄이 나갔고요. 오늘 창간기념일과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부터 다시 호반에 대한 그 대해부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비상장인데다가 그 회장 일가 중심의 오너 기업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일족 경영 과정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과연 전국 단위 일간지를 소유할 수 있는 도덕성과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정밀한 검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호반건설이 이 승계 과정에 문제가 좀 많다, 그럴 개연성이 많다라고 이게 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취재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신문 내에서 서울신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보죠? 네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도가 이미 3번이나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계속되어 왔고, 이번에는 서울신문과 호반건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만, 그전에도 이 건설자본 또 산업자본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부분들이 중앙에서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사회 문제를 또 많이 야기시켜 오지 않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사회가? 신문, 방송, 전체 미디어 산업 자체가 신산업들에 밀려가지고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현실은 철저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들이 기업으로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이거 과거부터 제4부라고 불렸던 언론의 역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국가 차원의 어떤 진흥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론을 이렇게 자본들이 갖지 못하도록 언론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을 소유할 수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제적인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언론 노동조합 서울신문 지부 장형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가 지난 15일 제5기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나 위원장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앞으로 유력 정당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광주시당의 목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나경채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책을 맡으셨는데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총선을 앞둔 시기 이 광주시당을 이끌게 되셨는데 5기 지도부 뭐 중앙도 그렇고 이 광주시당도 그렇고 앞으로 소임이 굉장히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년 총선 승리는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총선은 촛불혁명의 마지막 점입니다.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촛불혁명 직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작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은 유일하게 남은 선거에 해당하는데요. 저는 이미 집권당이고 또 가장 많은 의석도 보유했지만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지 빈부격차 해소에 실패했거나 의지를 상실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과 당당히 개혁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의당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거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상정 당대표도 내년 총선을 치르고 이 총선의 여세를 몰아서 집권까지 준비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도 발표하고 그러던데요. 그동안 이 진보 정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외연을 많이 넓혔어요. 그동안 쉽지 않은 그런 작업들이셨죠? 그렇죠. 뭐 쉽지 않았고요. 또 우리 정의당의 두 기둥이라고 평가했던 심상정 현 대표를 비롯해서 노회찬 전 대표까지 중간에 이제 돌아가시는 일도 겪었고 다행히 이제 당을 창원 선거 승리를 통해서 두 기둥을 다시 복원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총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이 진보 정당들의 정말 그 여세들 많이 좀 그 외연도 확장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노회찬 전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광주 그리고 호남에서 지금 진보 정당 출신 국회의원이 현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 광주 호남이 정의당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호남 지역은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치구도 전체를 보면서 자유한국당, 과거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이 보수정당과 경쟁하는 확실한 당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호남 정치의 소명이라는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유독 이제 하나의 정당만이 이 성장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저는 최근에는 우리 광주 시민들 또 호남민들이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시다.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의당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리서치뷰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올해 5월 말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24%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호남민들이 자유한국당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당에만 투자해 왔다면 이제는 호남에서부터 민주당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드는 것이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 정치 구도를 전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정의당의 오랜 주장에 우리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호남에서 이 다수당,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평화당인데 현재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이 지금 당이 둘로 깨지는 그런 기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정의당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네.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호남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계시나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호남에서부터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 정치 구도의 변화로 이어가자라고 하는 역할을 정의당이 자임하고는 있지만 그 소임을 호남민들이 부여한 것은 사실 민주평화당이나 그 이전에 당명이 바뀌기 전에 국민의당이 먼저 소임을 부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치와 다른 정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당되었고 또 그 한 축인 민주평화당이 또 한 번의 분당을 예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분당 혹은
또 지역 정당의 이합 집산으로는 네. 호남민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드는 것은 힘에 버거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남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갈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당의 지지로 나타났는데 그 정치 실험이 실패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또 호남민들이 찾을 텐데 그게 바로 정의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단지 사람이 바뀌고 당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민주당을 대체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가진 정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민주평화당이나 과거의 국민의당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의당은 누가 보아도 민주당과 구분되는 정책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정의당이 호남민들에게 호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다름, 기존의 정당들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의당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한 3가지 정도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평화 인권의 도시라고 광주가 오래전부터 자부해왔는데요. 이 기존의 방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저는 최근에 언론에도 몇 차례 소개됐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시장께서도 공공기관 성희롱 문제를 불가능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네. 남도 학숙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네.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남도 학숙 성희롱 문제를 좀 해결하는 이런 방향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녹색도시 비전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점점 더워지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는 대구보다 더운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녹색도시 비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광주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공원들을 지켜야 됩니다. 네. 또 지하철 2호선을 뚫는다고 해서 대중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위에 자동차 수요를 줄이고 도로 위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녹색정치 비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네. 정의당은 최근에 올해 예산이 470조 아니었습니까? 네.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돼서 정의당은 이제 600조 예산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 재정 정책이 정부도 필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긴축 재정을 해왔거든요. 정부 수입보다 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제 문제가 경색 국면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00조 예산 시대, 확장 재정 정책 시대를 열어서 그 예산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또 그것을 통해서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문제 또 어려운 호남의 광주의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를 좀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기획들 그다음에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이 호남민들의 또 하나의 바람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호남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표성 있는 정치인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좀 굵직한 대표성 있는 정치인들 정의당 내에서 좀 만들어낼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독재 시대부터 민주주의를 선도해왔다는 자부심이 굉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지역의 정치 리더를 자임하는 분들이 내가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예산 몇 억을 따오겠다. 이런 수준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남민들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지역의 호남 정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는 정치 리더가 중심에 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 생각에 호남 정치의 사명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민주당 자한당의 정치 구도를 정의당 민주당의 정치 구도로 호남부터 만들어서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에 수출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를 좀 바꾸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호남 지역의 정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바로 그런 생각들 서로
꺼내놓고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진정한 이 호남의 리더들을 좀 만들어가는, 뽑아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광주시당 나경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7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전미선 씨의 사망 원인이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두원 전 국회의원 역시 평소에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하는데요. WHO에서는 내년이 되면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병이 우울증이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 이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규원 마음건강주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 언론을 통해서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뒤에 우울증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런 유명인들의 이런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좀 명복을 좀 일단 빕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일상사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행동에 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자살은 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로 인해서 일단 사망하게 돼버리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 관련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미리 우울 증상에 대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좀 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어떤 징후가 좀 있습니까? 실제로 자살 시도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징후를 보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과 달리 누가 봐도 좀 우울해 보이거나 본인이 좀 우울하다라고 이렇게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자살을 한 사람의 보호자들과 면담을 해보면은 자살에 대해서 걱정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자살한다는 말을 들은 경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좀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우울증을 좀 앓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주변 분들이 주의 깊게 그분과 함께하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습니다. 네, 이 OECD 국가 자살률 1위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좀 불명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환자가 이 우울증 환자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일단은 OECD 국가 중에서 2017년도까지는 우리나라 계속 1위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현재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2위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2017년 통계상으로는 10만 명당 약 24.3명으로 상당히 좀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평생 유병률이 약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네.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6.7% 정도까지도 보고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시도 자체는 여자가 좀 남자보다 3배 정도 많지만 또 남자가 또 성공률이 더 높아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이렇게 관찰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들 어디에 있다고 진단들이 나옵니까? 일단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인 같은 경우가 그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이런 원인들로 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유전이 좀 차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네. 자살 유가족 가족들에서 상당히 더 높은 일반인보다 높은 비율을 좀 보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인생 역경들을 좀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또 독신으로 살고 있다거나 또 최근에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된 경우, 또 사별한 경우, 자녀의 사망,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 과정에서 오는 그 과도한 스트레스가 또 우울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상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울한 기분 그 자체인데요. 네. 이 우울한 기분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우울하다라고 보고하는 것 이외에도 또 객관적으로 다른 타자가 봤을 때 우울해 보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것들도 주요한 증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요한 증상으로는 거의 매일 동안에 그 일상생활이나 활동의 흥미나 재미가 좀 떨어지는 이런 두 가지가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너무 과도하게 폭식을 한다는 것, 아니면 이제 잠이 좀 잘 안 온다는 것, 그리고 좀 죄책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울증의 이제 증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진단 자체를 본인이 진단 개수를 보고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네. 가장 정확한 것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면담을 하면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분이 들고 방금 예시로 들어준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 상담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자체가 그 일상생활의 기능 수준을 크게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두었을 때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좀 발생하고, 직장인들도 좀 일을 쉬게 되거나 집안일 또 주부들이라면 집안일 손 놓게 되고 이런 개인적으로 큰 손실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우울증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WHO에서 현재 2013년경까지는 우울증의 질병 부담이 모든 질병 중에 1위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까지 좀 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우울증이 좀 질병 부담이 크고, 그래서 좀 조기에 이런 증상을 본인 스스로 진단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우울증이 완치가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완치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보통 이제 1년 이내에 80%에서까지 회복이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울증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우울증의 요인이 강한 경우라든지 또 정신병적인 환청이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 또 많이 불안해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성격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만성이 돼버리면은 점점 더 치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본인도 이 우울증을 감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치료하는 의지,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또 본인의 어떤 치료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도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죠. 예, 실제로 이제 가족과 주변이 있다면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또 가족 없이 지지체계 없이 외롭게 생활하다가 혼자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지체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중요한 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어도 소통하지 않고 전혀 이제 생활에 서로 이렇게 대화나 이런 게 없다면 중요한 이런 지지체계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지지체계가 있을 때 그 자살의 중요한 방어 인자가 된다라고 보고가 되는데요. 네.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계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 혹시라도 자살의 징후가 느껴진다면은 이거를 그냥 쉬쉬하거나 모른 체 할 것이 아니라 꼭
꼭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 질문하고 그 질문을 들으면서 같이 고민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것들이 이런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할 때에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에는 좀 섣부르게 공감한다거나 아직 충분한 정보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섣부르게 이제 판단했다는 생각에 공감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본인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정신건강학과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가족이나 이렇게 주변 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데 혼자서 외롭게 이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하면서 더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이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나 연락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1577-0199라고 하는 이런 자살 및 저희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577-01 99입니다. 네네, 99. 네, 1577-0199이고요. 24시간 연중 무휴로 이용 가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살 관련 위기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울증도 평가하고 또 자살 위험도도 평가하고 혹시라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기 개입을 하면서 필요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는 치료로 저희가 연결해드리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 복지 자원으로 연결해드리는 이런 지원도 현재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실제로 자살이 일어났을 때 그 유족분들에게 저희가 애도 상담을 좀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심리 부검을 한다거나 자살 유족들의 자주 모임 등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규원 마음건강주치의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들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된 영암 민속씨름단이 영암군의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최근에 그런데 또 논란이 된다면서요. 그 이야기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암군에서 지난 2017년 1월에 저선 경기가 조금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현대 코리아 씨름단을 인수해가지고 영암군 민속 씨름단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출범 당시에 영암군위원회는 많은 논란 끝에 3년 기한으로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한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재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태 감독을 필두로 13명의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 포함된 15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된 지금 영암 민속씨름단 올해 설날 대회에서 한라장사, 씨름리그 1차 음성대회에서 금강장사, 영월대회에서 금강 백두장사 등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총 14개 14회에 걸쳐서 장사를 배출을 하는 명문 씨름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영암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씨름단 운영하면서 이제 지역 특산품 홍보 그리고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에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의 롤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씨름단 운영 예산이 연간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되지만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운영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영암군의 브랜드로 특별히 더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보면 씨름이 좀 영암의 브랜드가 되고 관광상품화 된다면 국민들도 자긍심이 되고 그리고 전국 씨름 선수들의 전지훈련 및 관광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많은 보탬이 된다. 좀 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고 또 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존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은 씨름단 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씨름대회가 뭐 지역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외 출장을 좀 자주 해야 되고요. 또 그거에 따른 뭐 의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씨름단의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되는데, 그쪽이 이제 김기천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이제 당초에 씨름단 연간 군비 부담은 뭐 10억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뭐 국토비를 적극 유치한다는 좀 이게 명문화되지 않는데 암묵적인 묵시적인 이렇게 합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첫 해에는 이제 국토비가 7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만 5,400.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2천만 원 정도만 지원될 예정이어서 군비 부담이 첫 해는 10억, 이제 그 다음에는 15억 5천, 올해는 이제 15억 8천 정도 이렇게 되면서, 또 추적 장사 씨름대회는 예산 좀 4억을 보태면 20억이 넘어선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되면 이건 좀 지역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냐.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의회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중파를 통해서 영암에 뭐 달맞이살, 뭐 황토고구마, 매력 한우 등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해서 홍보 효과 분명히 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농번기 때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출장을 가서 이런 부분에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인원을 좀 동원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가 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얘기하신 분들은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그 도대표가 되고 국가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국토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찬반 논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더 이 영암 씨름단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런 논란들, 그리고 좀 좋은 해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은 조금 공론화를 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형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군 소식도 좀 전해주십시오. 강진군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진이 올해 문화관광부 지정 올해 관광도시로 좀 지정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6월 30일부터 이제 상반기 결산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관광객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군에 따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총 해보도 145만 명이 이제 강진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대비 한 46만 명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광객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이어졌다. 그래서 뭐 주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좀 한 7.5% 증가가 됐고, 특히 뭐 군에서 중점적으로 요즘 하고 있는 게 다산세이 묵었던 뭐 사이제 제작거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 굉장히 바람직하고 좀 좋은 소식도 전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의 출근길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밀려 지나는 구간도 있는데요. 먼저 화운로는 시교육청에서 화정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필문대로 조선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지산사거리 방향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문대로 문화사거리에서 동광주 나대목 방향으로도 밀려 지나고 있고요. 이순환도로 서광주역에서 서천교차로 쪽으로도 차간거리 좁아진 상태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작업 구간도 있는데요. 중앙로 무진중학교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중간 지점 2차로에서 화물차 하역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인방울대로 양산 사거리에서 신용교차로 쪽으로 용두 주공 이전부터 밀렸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필 사랑방잡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소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소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 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 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소자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광주의 개꿀 창업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잘 나가는 창업 브랜드, 비교, 상담, 1:1 컨설팅으로 창업비 최대 4천만 원 지원. 예약 문의 1600-6440. 7월 20일 광주 하남 피크닉몰. 예약 문의 1600-6440. 황동인의 시선 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